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소통을 위한 기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과 내가 생각이 같아야 되고 그들과 내가 같은 단어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2015년 입시 교육제도 변화가 발표된 이후로요. 많은 분들이 교육 입시 제도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알아보십니다. 하지만 보셔도 많은 분들은 헷갈려 하십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해 2015년도에도 두 분을 모셔서 아주 큰 호응을 얻었고 저희 순위 올리시는데 큰 도움을 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최근 그러니까 교육제도 변화라든지 그게 무엇이고 그 정의는 무엇이며 왜 바뀌고 있는지 큰 이해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교육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해에 이어서 또 모신 두 분인데요. 대교협 파견교사이시고요. 충암고 선생님이시던 윤기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대학 교육협의회 신영규 전무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모시고 오늘 거의 1년 만에 모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연말에 제가 대교협 이제 전문원님 같은 경우는 통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반기는 저희가 네네. 또 전형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전화 상담이라든지 온라인 상담에 응대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제 어떤 대입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집이나 이런 네네. 쪽으로 굉장히 좀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학부모님들이. 예, 엄청 많습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주는데. 예. 그리고 대입제도나 이런 정책에 많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전화 상담으로 많이 문의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이제 지금 연초긴 한데 입시라든지 그러니까 대학교에 관한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대교협에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네.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전화하시기 어려우시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에다가 네. 문의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엄청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윤경 선생님 모셔서 제가 정말 이렇게 선생님이신데 되게 모시기 힘든 분이십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모시고 최근에 입시 변화라든지 이런 것과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선생님 통해서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 요즘 최근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수시다, 정시다 굉장히 용어들은 많습니다. 이런 입시의 정책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속 시원하게 이유는 왜인가요? 이렇게 계속 변하는 이유가. 네, 입시가 한 5, 6년 동안 참 많이 제도 자체가 변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실은 혼란스럽고 네네.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여튼 국가 입장에서는 입시 제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근간은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 입시를 치를까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공부한 것, 학교에서 활동한 것만 가지고 입시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게 국가 입시 제도의 변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말 사교육의 도움을 안 받고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말 가능한가요, 그게? 네, 솔직히 학부모님들은 그 말씀 안 믿어지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네. 일단 전국에 우리 대기업에 가입되어 있는 204개 대학을 기준으로 본다면 학생부 전형 자체가 전체 모집 인원의 85%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전형으로 그 안에 이제 물론 교과와 종합으로 나눠지겠지만 학생부 전형이라는 건 결국 학교에서 기록되어 있는 학교에서 활동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학교 내에서 입시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 방송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주요 청취자분들이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좀 학생부 전형이 뭔지 조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갈게요. 말 그대로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를 가지고 뽑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네네. 내신을 중심으로 뽑는 겁니다. 교과 내신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교과 내신이라는 거는 한 학교 내에서 네네. 성적을 9개 등급으로 쪼개서 네네. 그 내신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학을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요. 네네. 종합전형은 내신이 근간이 되긴 하되 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 흔히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도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니까 교과와 종합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교과는 오로지 내신 성적 플러스 면접이 될 수도 있고 수능 체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순수히 그냥 내신만 가지고 뽑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다수를 점하게 되고요. 이제 서울 쪽으로 오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오늘 이야기 중에 그건 아닌데 그 요즘 최근에 뭐 저성장 시대라든지 인구가 줄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대학 입학이나 이런 건 좀 쉬워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이런 거. 그렇죠. 지금 올해 고3을 기준으로 해보면 출생자 숫자가 지금 6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지금 5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수능 응시자가 한 56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미 올해 수능 응시자보다 대학 모집 인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미. 제 주변에 떨어진 분들은 이거 네. 이거 정말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대학의 모집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한정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수험생들은 서울에 있는 뭐 15개 대학이거나 아니면 국립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보통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이제 대학도 이제 2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자들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재수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시 시험 보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보통 4년제랑 뭐 2년제 어떻게 좀 입학하시는 분들은 구분이 되나요? 지금 201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한번 통계낸 게 있는데요. 20세의 진로 상황을 한번 통계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 68만 5천여 명 중에서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 수가 약 7.8%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서울 외 4년제 대학으로 가는 학생이 30%거든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가되 전체 68만 5천 명 중에서 서울 4년제 대학 갈 수 있는 학생은 7.7%뿐이 안 되니까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어떻게 뽑는 인원이 그러니까 응시자보다 많긴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4년제 서울 내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7.7%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7.7%로 얘기를 우선 좀 몰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 서울 4년제 대학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여기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에 따라서 전형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전형 방법이 다양하니까. 네. 지금 2017 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적에 네네. 일단 크게 전형이 4가지 정도로 아니면 많으면 6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일단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는 건 아마 대부분 좀 아시겠죠. 아시고. 예. 네네. 그렇다면 이제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다음에 이제 실기 전형이라고 하는 특기자 전형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제 정시로 가면 역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전형과
실기 전형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6가지 전형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6가지 전형을 한꺼번에 다 보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시에 일단 4개 전형이 있는데 네. 수시에 이제 원서를 6개를 쓰게 되니까 네. 6개 쓰는 중에 이 4개 전형을 이제 골라서 학생들이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찾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한다고 이제 저도 들었긴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좀 주관이 포함된 내용이 한데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시의 모든 전형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나 그런 학생들은 한 학교 내에서 아주 소수의 학생에 한정된 얘기고요. 네네. 우리 언론에서 보면 그래서 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니 뭔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학생들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는 굉장히 좀 소수라고 보고요.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크게 저는 이제 둘로 나눠봤으면 해요. 일단 한 부류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성적이 잘 나오더라. 흔히 말하면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저 등급이 뭐 2등급 2개나 3등급 2개 정도는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은 일단 논술 전형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수능을 꾸준히 해서 정시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고요. 네네. 나는 도저히 수능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걸?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전국에 교육청에서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3월 달에 보기 시작을 해서 이제 매번 이제 전국적으로 보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 모의고사 성적을 볼 적에 수능 성적의 향상이 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생부 전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다시 나눠서 나는 지방에 있는 지역 대학을 그냥 가겠다라고 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일단 일반적으로 올 거고요. 나는 교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내 전공에 대한 진로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고 나는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학교 생활도 아주 재미있게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게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좀 일반화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대전에 산다. 그러면 이제 대전에 있는 한 대학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대학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그런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더 쉬운 방법은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디 가라는 데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쉽게 내가 가고자 하는 대입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한국말로 어디가 이렇게 치면 포털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 대입정보 포털을 새로 오픈한 주소가 adiga.kr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어디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는 대학 정보라든지 전형 정보, 학과 정보, 진로 정보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대학의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대학 정보를 들어가면 저희 정보공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학 정보와 관련된 항목들을 다 열람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수시 지원이나 정시 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전형 정보 쪽 또는 내가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면 학과 정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작점에 따라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가 3월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건가요? 아니면 좀 거기 뭐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도 이제 가장 우측 메뉴에 뭐 대입 상담 메뉴가 있어서 거기 온라인 대입 상담, 온라인 전공 상담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초보자를 위한 학생용 가이드, 그다음에 교사용 가이드가 다 지금 파일로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어떤 학부모님들이 여기를 들어가셔서 정보를 보시고 모르시면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1600, 1615로 전화해 주셔도 되고 뭐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셔도 됩니다. 아까 저 윤경 선생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입시의 이제 변화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교육을 이제 폐해, 그다음에 사교육의 경쟁이라는 데서 이제 벗어나는 데 있는데 그러면 사교육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대학 입시 요소 중에 사교육의 역량이 굉장히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심층 면접이라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대비해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전형이었어요. 근데 이 전형은 현재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서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나요?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당히 이제 교과면으로 이제 심층적으로 많이 들어간 이제 질문이죠. 말 그대로 진짜 심층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소수의 학생들이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거를 학교에서 대비해 주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참 준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제 여론이 굉장히 많았던 전형입니다. 주의할 거는 요새도 이제 심층 면접이라는 얘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심층 면접하고는 요새 나오는 대입 요소 중에 심층 면접은 좀 성격이 다른 거니까 그건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일단 이제 적성 전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적성 전형은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고등학교 수업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약간 옛날에 뭐 지능 검사 뭐 이런 성격의 좀 강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MBTI 같은 그런 거예요. MBTI는 아니고요. 옛날 요새 학생들은 안 하지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지능 검사라는 거 많이 순발력 있게 네네네네네. 찍어서 보는 그렇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교육 정상화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 상당히 국가가 이제 억제하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이 없어졌고 숫자도 한 10여 개 대학에 남아있는 그런 전형이면서 내용도 이제 찍기 위주의 그런 전형이 아니라 수능보다 조금 쉬운 정도의 그런 정도 시험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들 이제 질문하는 게 논술 그게 바로 그렇죠. 사교육의 주범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재작년서부터 논술 시험에 굉장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일단 서울대가 논술 전형을 폐지했고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바뀌는 건가요, 이게? 아니요. 서울대는 이미 포기한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서부터는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하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논술을 실시하는 28개 대학들도 그 논술 문제 자체를 고교 교육 과정 내에서 지금 현재 출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교 교육 과정 내인지 교수님들이 출제하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좀 들죠. 그런 문제들은 출제나 또는 검토위원으로 네네. 고등학교 교사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논술을 학원을 가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에선 좀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사교육 얘기를 하려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영수죠. 국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입시의 변화에서 국영수는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사교육 주범이 뭔가 보면 우리가 여전히 학원을 다니게 되는 이유가 역시 영어 수학 점수를 올리고 싶어서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뭐 길거리 다녀도 영수 학원이 있지 예. 피아노 태권도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네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급한 게 뭔가 했더니 영어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어 교과는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부모님의 경제 사회적 지위랑 좀 비례하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을 또는 뭐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 학생들을 강북 학생들이 따라가 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시험. 왜냐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수능의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지금 2학년서부터 시행이 고2. 되는 예. 고2부터 시행되는 영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를 90점 이상만 맞으면 다른 학생들의 성적에 관계없이 나는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제 제도가 틀리는 바뀐 거죠. 건가요? 예. 그럼 수학은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가 그러면 이제 영어는 그렇죠.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어느 정도냐면 잠깐 영어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 네네. 영어가 물론 이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지만 2015
2015년도 바로 이제 전전해죠. 2015년도로 볼 적에 90점을 1등급으로 한다고 한다면 15.6%가 1등급을 맞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15.6%라는 얘기는 9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거 되게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우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9만 명이라는 생각보다.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하면 네네. 서울에 있는 대학 30여 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다 합쳐봐야 7만 명 정도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제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음. 작년 수능의 수준으로 나온다면 9% 정도가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5만 1,000명 정도가 이제 1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여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 1등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어의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맞기 위해서 치열하게 끝까지 경쟁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수능의 결정권은 수학에 있다라고 합니다. 수학은 어떻게 좀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학은 사실은 언론에서들 많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 수학을 가지고 결국 변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수학은 이미 너무 쉽게 출제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접한 정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가요? 예. 수학은 수포자들의 늪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수학이 변별력의 끝이다. 수학만 잘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 뭐 이런 얘기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입시 얘기할 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참 달라지기 때문에 얘기가 좀 힘든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사법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우리 줄여서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약 60% 정도의 학생이 수학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문과 같은 경우에 수능 수학 통계를 내보면 결과적으로도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포기한 60%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려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 얘기가 전혀 이제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40%의 얘기인 거죠. 이제 예. 살아남은 40% 이야기. 그렇게 한다면 이제 문과 수학인 경우에 2009년도에 1등급이 이제 추정이지만 원점수로 79점만 맞아도 1등급이었거든요. 그 지금 100점 만점에 79점이면 1등급이다. 그렇죠. 100점 만점에 79점만 맞으면 되니까 21점을 틀려도 1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 2016년도에 와서는 95점을 맞으면 1등급.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2등급이 돼 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한 문제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으니까 4점짜리하고 두 문제를 틀리는 순간 이제 2등급으로 내려앉는 이런 그렇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학이 그다지 이미 변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과 수학. 그렇죠.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고등학교 다닐 적에 이과 수학 그거 진짜 너무 그렇죠. 어려워. 책이 한 권 더 있잖아요. 예, 책이 한 권 더 있고 뭐. 많이들 생각을 하죠. 네네. 또 지금도 8월 달이 되면 고3 교실에 가보면 8월 수능 원서를 쓸 때가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문과 수학으로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문과 수학으로 수능 원서 낼 적에 이제 옮겨 타는 현상이 있거든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과 수학에서는 비전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을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문과 수학으로 갈아타는 학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과 수학이 문과 수학보다 훨씬 더 지금 문제가 이제 쉬운 수능으로 출제가 되는 결과적으로. 아까는 1등급이 79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과 수학은 어떤가요? 이과 수학은 지금 2009년도에 81점이 100점 만점에 1등급 컷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작년에는 100점을 맞아야만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 거죠.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게 쉬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재작년에는 100점만 1등급, 작년에는 그보다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돼서 96점까지가 1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틀리면 2등급, 두 문제 틀리면 3등급, 세 문제 틀리면 4등급.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계산법은. 예. 네네. 30문제 수학 문제 출제 중에 4문제 틀리면 4등급이 되는 이제 이런 참 어찌 보면 좀 황당할 정도로 이과 수학 문제가 지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여전히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수학이겠지만 예. 수학을 놓지 않는 학생 입장에서는 수학이 굉장히 변별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좀만 노력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쫓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교육이라든지 학원에서 했었던 수학, 영어의 힘을 충분히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지금 뭐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 그리고 분들이 수학이랑 영어 때문에 나의 꿈을 접겠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대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17학년도 입학, 그러니까 지금의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하는 입시 형태를 잘 수능을 준비하든지 논술을 준비하든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18학년도부터는 평가 방법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런 전형에 대한 준비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